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두 차시 동안 이제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배우고, 세 번째 차시는 간단한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트랜지스터의 저 뒷부분을 제대로 이제 공부를 못하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각자 이제 공부를 좀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원격 수업을 조금 준비하게 되면서, 이왕이면 저 뒷부분도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영상을 좀 찍는 김에 이제 트랜지스터 좀 처음부터 한번 좀 찍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앞부분은 뭐 수업 시간에 충분히 이해를 해서 뭐 크게 뭐 필요가 없다 하는 학생은 뭐 적당히 뒤로 좀 돌려서 뒷부분에 수업 시간 하지 못했던 부분을 봐도 뭐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트랜지스터는 뭐 변화하는 저항을 통한 신호 변환기에서 유래했다고 뭐 하고요. 가장 핵심은 이제 증폭 작용과 스위치 작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프린터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프린트로 나눠줄 때는 이제 빈칸으로 이제 제가 좀 비워서 이제 프린트를 해줬었는데, 물론 다 적어놨겠지만 혹시나 좀 빠져있는 학생은 지금 이걸 보고 좀 채워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증폭과 스위칭이 트랜지스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봐보죠. 이 구조를 보면 종류가 이제 PNP형 트랜지스터와 NPN형 트랜지스터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PNP형은 순서대로 P형, N형, P형의 이제 불순물 반도체를 순서대로 접합시켜서 만들고, NPN형은 N형, P형, N형을 순서대로 접합해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단자가 이제 세 개죠. 여러분들 그 전에 배웠던 반도체 소자, 넓은 범위에서 이제 저항까지 하면 뭐 저항이든 축전기든 뭐 인덕터든 뭐 다이오드든 전부 다 이제 단자는 원래 두 개가 기본이고, 그게 좀 익숙할 텐데 트랜지스터는 단자가 세 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할 게 있죠. 그래서 그 단자의 이름은 순서대로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제 이것도 이제 그 기호로는 E, B, C라고 쓴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기 회로 쓸 때 회로 기호를 알아야 되는데, 회로 기호는 여기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죠. 동그라미에 밑에 이게 길게 이제 일자로 되어 있는 이거 여러분들 넓은 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수월합니다. 원래 예전에 초창기의 트랜지스터 자체가 베이스가 넓은 판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 기억하겠죠? 넓은 판이 여기 베이스인데, 베이스에 이렇게 인미터와 컬렉터를 이렇게 좀 붙여가면서 이렇게 이제 베이스랑 그 판에 갖다 대면서 트랜지스터의 기능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넓은 판이 있는 게 베이스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터와 컬렉터는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선을 봤을 때 선 둘 중에 한 군데만 반드시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터와 컬렉터를 비교할 수 있는데, 화살표가 있는 게 이미터입니다. 그 말은 화살표 표시가 없는 게 컬렉터란 이야기죠. 예, 이건 PNP형이든 NPN형이든 상관없어요. 공통점이거든요. 오른쪽에 NPN형을 보면 넓은 판자 같이 생긴 게 얘가 이제 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개의 선이 있는데 여기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이미터, 화살표가 없는 부분이 컬렉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호를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화살표 방향이 여러분들 혹시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트랜지스터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데, 위에 보면 나와 있다시피 화살표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요. 이거 그때 그 다이오드를 생각을 하면 좋은데, 다이오드는 그 기호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고, 조금은 잠시만요, 좀 예쁘게 다이오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이것도 사실 넓은 이게 판 개념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튼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는 전류가 잘 흐르는 순방향 전압, 그리고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의 흐르지 않는 이제 역방향 전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때 다이오드는 왼쪽이 P형, 오른쪽이 N형 반도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전류는 P형에서 N형으로는 전류가 잘 흐르고 N형에서 P형으로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살표 방향을 보면 어디가 P형이고 N형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PNP형을 보면 화살표가 지금 오른쪽 사선 아래로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미터가 P형, 베이스가 N형, 그러니까 이미터가 P형 반도체, 베이스가 N형 반도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류는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로 흐르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컬렉터는 자연스럽게 P형 반도체가 되죠. 이거 읽을 때는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순서대로 읽는데 순서대로 P, N, P형 트랜지스터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을 봐보죠. 오른쪽은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사선 왼쪽 위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베이스가 이번에는 P형, 이미터가 N형 반도체가 되고 자연스럽게 컬렉터는 N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미터부터 읽으면 미안합니다. 이미터부터 읽으면 N, PN형 트랜지스터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트랜지스터의 기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대체 뭐냐? 어느 단자가 어떤 거며 이게 종류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 판처럼 생긴 여기를 베이스라고 한다 그랬고 화살표가 있는 쪽이 이미터, 화살표가 없는 쪽이 컬렉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류는 P형에서 N형으로 오르니까 여기 베이스가 P형 반도체가 되고 이미터가 N형 반도체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컬렉터는 이제 N형 반도체가 되니까 순서대로 이미터부터 읽으면 N, P, N형 트랜지스터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회로 기호는 뭐 방향을 좀 더 바꿔서 여러분들 한두 번만 연습을 해보면 충분히 익숙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보면 이제 트랜지스터는 PNP형과 NPN형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주로 사용이 많이 되는 건 NPN형이 주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다이오드 이것도 이제 공부할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오드 여러분들 공부할 때 혹시 주요 전화 운반자 기억이 납니까? 말 그대로 전류가 흐를 때 어떤 입자가 이제 이동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냐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부속 반도체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었고 각각의 주요 원반자는 P형 반도체가 바로 양공, N형 반도체가 전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뭐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P형 반도체도 전자가 이동하는 거긴 한데 이제 P형 반도체는 양공이라는 빈 공간을 채워가면서 전자가 이동하는 거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자유롭게 이제 그 빈 공간 채우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자가 양공보다 이동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 주로 P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PNP형보다 주로 N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실제로 전류 이동이 여기 베이스에서는 전류 이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미터와 컬렉터가 주로 이제 전류가 이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이 P형보다 N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NPN형 트랜지스터가 훨씬 더 주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색임새를 좀 보면 베이스 부분은 두께가 되게 얇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두께가 되게 얇습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베이스는 매우 얇게 만들어요. 이제 그 이유도 있거든요.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두께에 대해서 보면 마치 이걸 그림을 왼쪽 밑에 보면 뭐 NPN을 따져보면 N형, P형, N형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뭐 직사각형이든 아니면 이런 육면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접합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이제 트랜지스터의 기본적인 구조를 단면으로 잘라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단면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이미터, 이 부분이 베이스, 이렇게 컬렉터 이렇게 돼요. 이게 단면 자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여러분 베이스가 가장 두께가 얇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두께가 이미터하고 컬렉터 중에서는 컬렉터가 더 두꺼워요. 제가 이렇게 단면을 그리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수월할 것 같아서 그려봤는데
마치 사실 평상시에 그냥 많이들 그려져 있는 그림만 이렇게 보면 마치 이미터와 컬렉터는 양쪽의 크기도 되게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뒤집어도 똑같은 게 아닌가, 이미터와 컬렉터는 서로 뭐 바꿔도 똑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다릅니다. 컬렉터는 두께가 더 두꺼워요, 이미터보다. 그리고 여기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도핑을 이미터가 컬렉터보다 도핑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미터 이 부분이 컬렉터보다 도핑을 더 많이 해요. 도핑이 뭔지 알고 있죠. 그래서 더 많이 한다. 그래서 분명히 이미터와 컬렉터는 두께도 다르고 도핑 정도도 다르다. 그래서 물리적인 성질도 다르겠죠. 이제 그거 밑에서 한번 보면 이제 이미터와 베이스, 그리고 베이스와 컬렉터는 다이오드로 볼 수 있다. 이게 다이오드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결국 이제 트랜지스터는 PN 접합 다이오드, 그러니까 PN 다이오드에 P형을 더 붙였냐, 또는 반대쪽에 이제 N형을 더 붙였냐,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오드의 성질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있는 빨간색을 보고 좀 더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터를 개방하고 베이스와 컬렉터를 PN 접합 다이오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NPN이니까 NPN 써보죠. NPN 여기가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일 때 이미터를 개방한다. 이 개방한다라는 표현은 회로에서 외부 회로와 연결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비워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개방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베이스와 컬렉터를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보면 베이스와 컬렉터는 이게 PN 다이오드죠. 그러니까 이걸 PN 접합 다이오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을 하는데 PN 접합 다이오드가 지금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트랜지스터가 있다 라고 하면 그 트랜지스터에서 이미터를 개방하고 베이스와 컬렉터를 이용해서 대체로 PN 접합 다이오드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과 비슷하게 조금 다르게 활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까? 지금 여기서 적어놓지 않았는데 여기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세 단자 중에 이번에는 이미터를 개방하는 게 아니라 컬렉터를 개방할 수도 있죠. 컬렉터를 회로 연결하지 않고 이미터와 베이스를 어떻게 또 연결하냐에 따라서 여기서도 NPN 이렇게 되면 다이오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순방향, 역방향을 통해서 다이오드의 성질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이미터하고 컬렉터는 언뜻 봤을 때는 뭐 두께도 비슷해 보이고 뭐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두께도 다르고 도핑도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좀 다릅니다. 이게 밑에 한번 적어볼까요? 컬렉터 C로 한번 적어볼게요. 컬렉터는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제 개방하고 이미터와 베이스로는 뭘로 활용할 수 있냐면 뒤에 나오는데 제너 다이오드,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죠. 제너 다이오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제너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의 한 종류인데 이제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 역전압이 역방향 인계 전압이 좀 작아요. 이제 그 특징도 좀 있는데 그 특징을 조금 생략하고 어떤 둘 다 다이오드로 활용할 수 있다. 트랜지스터를 다이오드로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떤 단자를 개방하냐에 따라서 그 종류를 PN 접합 다이오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제너 다이오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일단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더 관심 있는 학생은 제너 다이오드에 대해서 그 앞에 프린트 내용에 조금 간단히 적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보면 보세요. PN 접합 다이오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베이스와 컬렉터의 역방향 임계 전압은 보통 70에서 100V입니다. 우리 다이오드 공부할 때 역방향 임계 전압이 있다 그랬죠.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게 되는데 그때 역방향의 전압이 너무나도 커지게 되면 특정 임계 전압보다 더 커지게 되면 전류가 역으로도 흐르게 되는 전압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역방향 임계 전압이라 그랬고 보통은 70에서 100V 정도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앞에 보면 이미터와 베이스는 역방향 임계 전압이 5에서 7V입니다. 좀 크기가 좀 되게 작죠. 그래서 5에서 7V보다 더 큰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 이들은 반대 방향으로도 전류가 흐르게 돼요. 이게 바로 제너 다이오드거든요. 이건 이제 이미터가 도핑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을 또 갖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랜지스터의 기본적인 구조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이제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트랜지스터의 기능은 가장 핵심 첫 번째가 바로 증폭입니다. 물론 스위칭도 있지만 일단 증폭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트랜지스터를 다루는 물리2 책, 교과서든 문제집이든 다른 책 어떤 걸 봐도 아마 트랜지스터 그림 그려져 있으면 보통 이렇게 증폭 회로라고 해서 지금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이 그려져 있는 게 가장 아마 많이 여러분들 좀 익숙할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본문을 보면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는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줘야 돼요. 여기 V 밑에 B라 적혀 있는 건 이제 베이스 전압이라고 해서 B를 적었는데 사실 책에 따라서는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라서 VEB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정해진 게 없어요. VEB도 적혀 있든 B로도 적혀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려 있어 줘야 돼요. 그것도 어느 특정 크기 이상만큼 걸려 있어야 되는데 자세한 건 뒤에서 좀 더 하기로 하고 이건 PNP형이든 NPN형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트랜지스터에서 증폭이 되기 위해서는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서는 순방향 전압이 여기서 바이어스죠. 바이어스가 걸렸어야 된다라는 거. 여기 보면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요 전압 VB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순방향인 걸 알 수 있죠. 바로 P형 반도체에는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고 N형 반도체에 이렇게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려줘야 돼요. 여기 VC 이것도 BC로 적혀있거나 CB 이렇게만 적혀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역방향 전압.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선생님 여기 컬렉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역방향 전압인데 지금 회로는 컬렉터와 여기 이미터 사이에 이렇게 전압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금 옆에 그림을 좀 그려서 이걸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여기 이제 이미터, 여기 이제 베이스, 이쪽이 컬렉터, 이제 NPN 트랜지스터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아까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는 순방향 전압 이렇게 맞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P형이 플러스고 N형이 마이너스니까요. 순방향 전압. 그 다음 베이스와 컬렉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보고 있는 다른 책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서는 역방향 전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P형에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고 N형에 또 이렇게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도 돼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공통 베이스 회로라고 이제 뒷부분에도 나와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왼쪽 건 이제 공통 베이스 회로고 이 공통 베이스라는 게 베이스 회로를 공통으로 쓰고 있다라고 의미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려져 있는 건 공통 이미터 회로라고 해서 이미터가 두 개로 지금 두 단자에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서는 역방향 전압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뒤에 거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그렇게 이제 숫자를 넣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는 걸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순서대로 순방향부터 봐보죠. 순방향이니까 지금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서는 순방향 전압이니까 이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의 접합면 기준으로 양공과 전자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공필층이 얇아지면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도 지금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과 이미터에 있는 전자가 지금 결합하는 것을 이제 모식적으로 모형으로 그려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까 여기 베이스는 되게 두께를 얇게 만든다 그랬죠. 얇게 만든다라는 그 표현은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냐면 도핑이 되게 적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께 자체가 얇으니까 도핑 많이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공의 개수가 되게 적습니다. 근데 아까 2m는 어떻다 그랬죠? 2m는 도핑을 상당히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핑을 많이 한다는 건 N형 반도체 이 2m의 자유전자의 개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접합면 기준으로 순방향 전압이니까 결합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결합이라는 건 결국 전자와 양공은 1대1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개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동시에 그 이미터의 전자와 그 베이스의 양공이 다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숫자를 한번 넣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베이스 이미터죠. 이미터에 있는 전자죠. 전자가 뭐 1초라고 말하면 숫자 차이 너무 많이 날 것 같고, 어떤 특정 시간에 100개가 이 단위 면적, 요 단위 이 접합면에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때 요 베이스는 이제 양공이 되죠. 베이스에 있는 양공은 한 개만 이렇게 접합면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죠. 그 비가 이제 100대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미터하고 베이스는 어떤 접합면 기준을 만났는데, 결합이라는 건 전자와 양공은 항상 1대1로 결합하기 때문에 전자가 100개가 왔지만 양공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 100개가 양공 한 개가 결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100개 중에 한 개만 결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한 개에 결합한 전자는 여기 베이스 전류로 표현되어 있지만 전자 이동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한 개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뭐 특정 시간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 개만 간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전자 지금 99개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 99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여기 컬렉터가 영어 단어로도 이제 수집한다, 모은다라는 개념이죠. 여기서 이제 컬렉터가 말 그대로 이미터에 있는 전자를 모으는 개념인데, 이 전자를 모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컬렉터는 아주 강한 플러스 전압이 연기되어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전압이니까 당연히 N형 반도체 플러스가 연기되었으니까 바로 역방향 전압이 되는데, 여기 강한 플러스가 걸려져 있다는 건 전기장으로 따지면 왼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고, 전자 입장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아주 강한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미터에 있는 많은 전자, 그러니까 100개라고 생각하면 어떤 특정 시간 동안 100개가 접합면을 넘어가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양공과 결합할 수 있고 나머지 99개는 아주 강한 전기장에 의해서 컬렉터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컬렉터에 전자 99개가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여기 있는 이 전자도 뭐 이게 넘어온 전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기존에 있던 뭐 컬렉터에 있던 전자의 모형이라고 뭐 생각해도 뭐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봉을 한번 보세요. 여기 순방향 전압으로 인해서 2m에서 베이스 쪽으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근데 그때 그 전자 중에 아주 일부는, 아주 적어요, 아주 극히 일부는 양공과 만날 수 있어요. 결합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베이스는 너무 얇고 양공도 몇 개 없어. 이건 너무 적어. 그리고 요 컬렉터 부분의 높은 전압, 여기서 플러스 역방향 전압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전자, 제가 숫자로는 지금 99라 적었는데 100개 중에 99개는 베이스로 이동한 게 아니라 베이스를 뛰어넘게 돼요. 이렇게 뛰어넘게 된다. 베이스,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서 두께가 얇다라고 했었는데, 그건 아까워서 얇게 만든 게 아니라 일부러 컬렉터 쪽에 전자가 수월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컬렉터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께를 얇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지나서 컬렉터로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보면 순방향 전압으로 인해서 2m에 있는 전자가 베이스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그건 일부만 이동하게 되고 대부분은 이제 컬렉터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증폭 회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아까 조금 전에 공통 베이스 회로와 공통 이미터 회로에 대한 설명을 잠깐 했었었는데, 여기서 딴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빨간색 부분을 보면 NPN형 트랜지스터인 경우 각각의 전압이 특정 보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크기가 방향에 맞게끔 걸리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서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그랬죠. 순방향 전압 걸린다는 건 베이스에 걸리는 전압이 이미터에 걸리는 전압보다 더 크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P형이 플러스, N형이 마이너스. 아까 제가 순방향 전압은 베이스에 플러스, 이미터에 마이너스가 걸리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라는 게 실제로 0보다 작은 값이 꼭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베이스 전압이 이미터 전압보다 더 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순방향 전압의 예시죠. 이거 다이오드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었었는데, 이 전압 또는 전이차라는 건 특정 값이 없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마치 중력 포텐셜,
포텐셜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도 기준에 따라서 그 값을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마이너스는 0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위차에서 특정 값은 의미가 없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방향 전압이라고 하면 베이스 전압보다 미안합니다. 이미터 전압보다 베이스 전압이 더 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시에 역방향 전압은 베이스 전압보다 요 컬렉터 전압이 더 크면 이게 바로 역방향 전압이 되죠. 이해됩니까? 이거 지금 NPN 같은 경우는 이미터가 N형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고 베이스가 P로 구성되었으니까 P형 반도체에 걸리는 전압이 N형 반도체에 걸리는 전압보다 더 크니까 순방향 전압이 맞고, 그다음에 베이스 전압은 지금 P형 반도체인데 컬렉터 부분은 N형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N형 반도체에 걸리는 전압이 베이스보다 더 크면 이게 바로 역방향 전압이 되잖아요. 여기 숫자를 한번 넣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기준을 2m에 걸리는 전압을 예를 들어서 0V로 0으로 한번 제 마음대로 기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렇게 잡게 되면 베이스 전압은 뭐가 됩니까? 여기 0인데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5V 뭐 플러스 5V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베이스와 2m 사이에서는 순방향 전압이 맞죠. 그러면 이번에는 2m와 컬렉터를 비교해보면 2m는 지금 0인데 컬렉터 여기 보면 전압의 크기가 더 커요. 그래서 이 건전지 표시를 두 개로 더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V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컬렉터 부분은 플러스 10V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베이스 전압과 컬렉터 전압 중에서 어디가 더 크게 되죠? 바로 컬렉터 전압이 베이스 전압보다 더 크게 됩니다. VB보다 VC가 크다. 바로 이게 역방향 전압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증폭 회로가 된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도 공통 베이스 여기를 뭐 0V로 기준 잡았을 때 기준 한번 잡아보죠. 그러면 이 2m 전압은 예를 들어서 제 마음대로 마이너스 5V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베이스 전압이 2m 전압보다 더 크기 때문에 순방향 전압이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컬렉터를 봐보죠. 기준을 0으로 이렇게 여기서 베이스를 0으로 잡았으니까 여기를 뭐 컬렉터를 플러스 10으로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베이스보다 컬렉터가 더 크니까 이건 또 역방향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2m 전압이 뭐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어떤 전압은 꼭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러한 뜻은 아니다. 각 단자에 걸리는 전압의 그 상대적인 비교, 상대적인 그 차이가 바로 이제 베이스 2m는 순방향, 베이스 컬렉터는 역방향이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예를 들었지만 컬렉터 전류와 베이스 전류는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여기서 아까 저는 이제 1대 99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99배 차이 날 수도 있고 실제로 뭐 200배, 300배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키로이오프 법칙을 배웠을 것 같은데 2m 전류는 베이스 전류와 컬렉터 전류의 합과 같죠. 여기 그림을 봐도 이제 전류의 방향을 따지면 트랜지스터로 들어가고 있는 방향은 베이스와 컬렉터가 있고 나오는 방향은 2m입니다. 전자 방향은 반대지만 이걸 통해서도 2m 전류는 베이스와 컬렉터의 합과 같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 이제 정확하지 않지만 근사적으로 이 값은 컬렉터 전류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가 컬렉터 전류가 베이스 전류보다 워낙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제 근사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럼 대체 선생님 여기서 그럼 증폭은 뭐가 증폭된 거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요거 이제 증폭 회로지 지금 요 그림만 봐서 우리가 이 부분이 지금 증폭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요 그림만 보고 좀 잘못 이해하는 학생은 컬렉터 전류가 베이스 전류보다 아주 크게 많은 전류가 흐른다. 이 부분이 증폭이 된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맞아요. 이 그림을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컬렉터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거 맞는데 이건 증폭 회로의 기본적인 세팅, 기본적인 준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에서 외부 신호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 여기서 외부 신호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때 그런 전기 신호, 전자기파의 신호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외부 신호가 이런 트랜지스터에 입력이 되었을 때 출력되는 값이
입력되는 값보다 훨씬 더 큰 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증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만 봐서는 아직 증폭에 대해서 이해를 하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또 뒤에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하는 것 같으면 계속 뒤에 이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뒤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튼 차분히 한번 이해를 해보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조금 더 힘을 내보죠. 그 다음에 여기 값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약한 전기 신호를 큰 전기 신호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증폭, 그죠? 좀 잘렸는데 증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한자로도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봐보세요. 여기 보면 증폭 작용, 아까에서는 증폭 회로라 그랬거든요. 여기 증폭 작용 보면 여기 베이스 전압과 이 컬렉터 전압,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미터 베이스 사이에서의 순방향 전압과 여기서 이제 베이스 컬렉터 사이에 역방향 전압이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증폭이 되기 위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건 이제 책의 수준에 따라 좀 다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제가 지금 적어놨냐면 VB를 조절. 요 VB라는 건 여기 이제 이미터 베이스 사이의 전압을 말하는 거죠. 이 전압을 조절한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일정한 직류 전압을 걸어준 상태에서, 이때 이 직류 전압을 우리가 보통 바이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아까 순방향 전압이라는 용어보단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도 일정한 이렇게 순방향 바이어스가 지금 걸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음성이나 전자기파든 외부 교류 신호 있죠. 여기 보면 외부, 이건 교류잖아요. 교류 신호를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그러니까 그림을 따지면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에 바로 입력 전압을 가하게 돼요. 이때 이렇게 가하게 되면 바로 여기 컬렉터, 이 전류 또는 컬렉터 전압이라고 하는데, 여기 흐르는 전류 값이 아주 증폭되게 됩니다. 이게 잠시 앞에 걸 잠깐만 예를 좀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예를 든 것 중에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면 그 단위 시간당 어떤 특정 시간 동안 2m의 전자 100개 중에 양공 결합한 베이스로 이동하는 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99개 컬렉터로 넘어간다 그랬죠. 근데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외부 신호를 넣어줬어요. 사람 소리 넣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2m와 베이스 사이에 전압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압이 조금 더 커지게 돼서 여기 2m와 베이스 사이에 접하면 넘어가는 전자의 개수가 100개에서 200개로 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전자의 개수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2m에 도핑된 전자의 개수가 는다는 게 아니고, 도핑되어 있는 건 고정이에요. 변하지 않는데 외부에서 가한 전압이 더 커져서 접합면으로 넘어가는 전자의 같은 시간 동안 넘어가는 개수가 100개에서 200개로 넘어갔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당연히 베이스에 있던 양공도 1개에서 2개로, 이게 2배가 되면 똑같이 2배가 됩니다. 같은 전압을 받으니까요. 그러면 2배가 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때는 200개의 전자 중에 양공과 결합할 수 있는 건 200개 중에 2개밖에 안 되죠. 1대1 결합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또 컬렉터로 넘어가는데, 컬렉터로 넘어가는 게 바로 이번에는 198개가 넘어가게 돼요. 보면 이때 컬렉터의 전류로 따지면 전자 99개에서 198개로 그 차이가 99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음 슬라이드 다시 보면 외부 전압, 이게 지금 외부 전압이 되는데, 외부 전압을 가해서 2m와 베이스 사이에 전압이 조금 더 커지게 된다. 그럼 그때 베이스 전류는 큰 차이가 안 나. 아까 예를 들어서 1에서 2가 되었다 라고 하면 컬렉터 전류는 99에서 198이 됩니다. 위에 그 개수 비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전류의 차이가 나는 것보다 컬렉터의 전류값 차이가 99에서 198이니까 99만큼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훨씬 더 크죠. 그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증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증폭 회로망에서 우리가 증폭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외부 신호가 지금 아직 가해졌다라는 가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부 신호가 없는 상태라는 부분이 앞부분이었고, 뒷부분은 이렇게 이제 음성 등 교류 신호를 가했을 때, 그게 바로 베이스 전류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에 비해서 컬렉터 전류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걸 우리가 증폭이라고 한다라는 걸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그림 말고도 뒤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트랜지스터 관련해서 전류 증폭률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 베타로 쓰거든요. 이 베타는 정의가 바로 베이스 전류분의 컬렉터 전류예요. 조금 전에 컬렉터 전류가 베이스 전류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은 전류 증폭률도 1보다 큰 값이 되는데 이건 트랜지스터마다 다르겠죠. 대략 20에서 500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물론 오차는 있을 거예요. 일단 이 정도의 값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베타라는 전류 증폭률을 이용하면 아까 조금 전에 이미터 전류는 베이스 전류와 컬렉터 전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걸 이어서 컬렉터 전류를 베타 IB로 나타낼 수 있죠. 위에 정의대로 씁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 그 이미터 전류는 1 플러스 베타의 IB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라는 거. 이건 이제 수식으로 좀 증명할 때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좀 넣어봤습니다. 밑에 보면 아까 했던 말인데, 그래서 간단히 보면 공통 이미터 회로와 공통 베이스 회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든 트랜지스터의 증폭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금 요 참고로 해놨는데 이거 좀 연습삼아 한번 볼까요? 지금 베이스 화살표 방향으로 봤을 때 PN 여기 N 그러면 이제 NPN형이 되죠. 물론 전부 다 이건 전부 다 NPN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게 NPN이니까. 여기서는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서는 순방향 전압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역방향 전압을 거는 게 맞는데, 이걸 이미터와 컬렉터 사이에 이렇게 큰 역방향을 걸어줘도 똑같아. 아까 말했죠. 이미터가 0V라고 하면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V, 베이스는 플러스 5V라고 하면 어쨌든 VC가 VB보다 더 큰 역방향 전압이 되니까 지금 P형보다 N형에 걸린 전압이 더 크다라는 건 역방향이잖아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공통 베이스는 뭐 더 간단하죠.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순방향 전압, 그리고 베이스와 컬렉터에 이렇게 역방향 전압 이렇게 그린 거 맞죠? 혹시 제가 실수하면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P형, 여기 N형, 여기 N형. 이제 베이스에 걸리는 전압이 제가 실수했네요. 베이스에 걸리는 전압이 이렇게 더 크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터 전압이 예를 들어서 0V다 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 베이스는 뭐 5V 이렇게 볼 수 있죠. 순방향 전압이 맞아. 근데 여기 이제 5V인데 여기서 이제 그 값이 더 커지는 거니까 여기 예를 들어 뭐 15V 맞나요? 제가 뭐 실수하는 것 같은데, 여튼 미안합니다. 이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 컬렉터 전압보단 베이스 전압이 더 작은 이게 바로 역방향 전압이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 값이 얘가 뭐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가 꼭 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부호만 맞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스위칭 작용인데, 이 트랜지스터의 가장 이제 핵심 중에 아까 증폭을 했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스위칭 작용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래프가 좀 그려져 있는데, 그래프는 제목은 이제 스위칭 작용이지만 실제로 이 그래프는 트랜지스터의 4가지 동작 영역이라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모든 동작 영역을 다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물론 스위칭도 있고 증폭도 있죠. 여기 보면 트랜지스터의 4가지 동작 영역,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아마 물리 공부하면서 다소간에 좀 익숙한 그래프, 좀 자주 봐왔던 그래프와는 조금은 모양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제목 보면, 본문 보면 바이어스 조건에 따라서 트랜지스터는 4가지 동작 영역이 있는데 그 이름이 활성 영역, 차단 영역, 포화 영역, 반전 활성 영역으로 4가지에 나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도 그려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외부에서 회로 구성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증폭이 될 수도 있고 스위치 온이 될 수도 있고 스위치 오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앞에서 봤던 기본적인 세팅 있죠. 아까 증폭 회로로 구성되어 있던 그 세팅은 말 그대로 증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세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말고 스위치 온오프를 위한 세팅은 그거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워낙에 트랜지스터는 그런 증폭 회로가 기본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증폭 무조건 그 증폭 회로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뭐 트랜지스터 증폭 시키려면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다르게 합니다. 그게 계속 바뀌는 거죠. 본문 한번 보면 먼저 이미터와 베이스의 순방향 전압을 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때 증폭할 때 이야기했죠. 근데 이게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순방향 전압, 여기 보면
이제 순방향 전압을 걸어서 베이스 전류를 먼저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읽는 순서,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거라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빨간색 화살표로 위로 되는 요 베이스 전류 보입니까? 요 베이스 전류가 딴 게 아니라 요 초록색 지금 그 그래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초록색 그래프마다 지금 이게 단위까지 안 적혀져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건 10mA다. 아, 미안합니다. 10mA까지 보통 안 내려니까 10 마이크로 암페어다 이렇게 볼까요? 이게 10 마이크로 암페어면 얘는 20 마이크로 암페어, 세 번째는 30, 40, 50, 60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초록색이 말 그대로 그 회로에서 베이스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회로가 구성되었다라고 하면 이 초록색이 여러 줄이 동시에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여러 줄 중에 한 줄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빨간색 밑에 뭡니까? 얘는 베이스 전류가 0인 상태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읽을 때는 먼저 베이스 전류가 뭔지부터 확인해야 돼. 이 회로는 이렇게 구성되었으면 베이스 전류가 0이다. 그럼 이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바로 차단 영역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 30이다 라고 하면 요 세 번째에 있는 요 초록색 선만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화살표로 위로 갈수록 베이스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똑같은 30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암페어다라고 해도 요 초록색 그 그래프를 보면 평탄한 부분이 있죠. 평평한 부분, 이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또 앞부분을 보면 또 급속히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포화 영역과 활성 영역이 나눠지는데, 그건 여러분들 좀 익숙하다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바로 요 가로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요 가로축이 바로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을 바꾸는, 이거 지금 사실 역방향 전압이거든요. 역방향 전압을 바꾸면서 이제 그 측정되는 컬렉터 전류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역방향 전압이 아주 약하면 컬렉터 전류가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거든요. 흐르지 않다가 역방향 전압이 어떤 전압보다, 여기서 이렇게 선을 끌 수 있을 건데, 어떤 특정 전압보다 더 커지면 그때부터는 또 아무리 더 커져도 이렇게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B 베이스 전류에 따라서 처음에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 이미터와 컬렉터 사이의 전압과 그 전압에 따라서 IC 컬렉터 전류의 관계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일단 가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 게, 여기 차단 영역부터 한번 봐볼까요? 순서는 상관없는데 제 마음입니다. 차단 영역 보면 얘는 베이스 전류가 0인 상태예요. 이 베이스 전류가 0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베이스 전류가 0이면 역방향 전압이 작든 크든 어떤 값이든 컬렉터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로 스위치의 오프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죠? 여기 보면 그 순방향 바이어스가 문턱 전압보다 낮으면 2m에서 베이스로 이동하는 전자가 감소하고, 전압이 0이 되면 전자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한번 왼쪽에다 적어볼까요? 2m 베이스 컬렉터 2m에 이렇게 NPN라고 하면 이렇게 순방향 전압 베이스 컬렉터에 이렇게 역방향 전압,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 증폭 회로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2m 베이스 사이의 이 전압, 이게 어느 값은 대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 다이오드 공부할 때 순방향 전압이라고 해도 너무 작은 전압이 걸리면 그 공필증이 충분히 얇아져서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지 않으면 전류가 안 흐릅니다. 다이오드도 보통 이게 한 0.7V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편의상 0.7V는 볼트보다는 조금 더 커야 돼요. 앞 슬라이드 한번 제가 좀 넘겨서 잠깐 보여줄게요. 이거는 우리 예전에 했던 내용인데, 이 다이오드의 특성을 보면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린다고 해서 전류가 처음부터 급격히 잘 흐르는 게 아니라 어떤 값보다는 더 큰 전압이 걸려줘야 돼. 이게 대략 0.7V라고 했죠. 그러니까 순방향 바이어스도 어느 전압이
0.15V보다는 더 큰 전압이 걸려야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근데 밑에 잠깐 내려서 다시 볼게요. 지금 요 차단 영역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요게 쉽게 생각하면 요게 0V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순방향 전압이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컬렉터 요쪽 전압, 이 VS와 컬렉터 전압, 이거는 애초에 역방향 전압이기 때문에 여기 트랜지스터에는 아무런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즉 컬렉터 전류도 흐르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컬렉터 전류도 0이 되죠. 이 스위치 오프 상태, 전류가 뭐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더 엄밀하게 공부할 부분도 있지만 일단 우리는 조금 간단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물론 이 부분도 이제 물리2보다는 조금 더 어렵긴 하죠. 우리는 뭐 물리2 수준으로 지금 만족할 게 아니니까 공부를 좀 더 하고 있는 거고, 알겠죠? 차단 영역은 그 순방향 전압 그 크기가 0.7V보다 작아서 순방향 전압이 매우 좀 작기 때문에 문턱 전압보다 작아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컬렉터 전류도 흐르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프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포화 영역과 이제 활성 영역인데, 요 활성 영역이 여러분들 지금 계속 우리가 배워왔던 증폭 작용입니다. 저기 또 적혀져 있죠. 활성 영역이 바로 증폭 작용 일어나는 구간인데, 요거는 아까 봤던 거예요. 계속 익숙하게 했던데, 증폭이 되려면 아까 말했다시피 회로를 보면 일단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역방향 전압, 여기서 VCE로 적혀 있는 역방향 전압도 충분히 커야 됩니다. 이 충분히 크면 여기에 이 초록색 선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이렇게 평평한 이 부분에 이렇게 이제 컬렉터 전류가 흐르게 돼요. 이 컬렉터 전류가 예를 들어서 베이스 전류가 70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암페어인데 여기는 뭐 7 미리암페어 이렇게 흐를 수도 있죠. 이 뒤에 또 문제가 하나 있으니까 그거 풀어보면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증폭이 된다. 이게 역방향 전압이 충분히 걸려줘야 됩니다. 역방향 전압이 충분히 걸리지 않으면 아까 컬렉터가 뭐랬죠? 2m에 있는 전자를 모으는, 수집하려면 아주 강한 전기장을 걸어줘서 땡겨 와줘야 되는데, 만약 역방향 이게 역방향 이 전압이 작으면 요 부분 되는 거죠. 요 부분 되면 제대로 땡겨올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증폭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마치 요 그래프를 좀 잘못 조금 이해하는 사람은 이 포화 영역이 뭔가 기울기가 되게 급하니까 기울기가 되게 급하다는 건 뭔가 증폭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좀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포화 영역은 지금 제대로 된 지금 증폭 회로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방향 전압은 어느 정도 걸려 있어서 베이스 전류는 흐르지만 포화 영역 이야기입니다. 근데 역방향 전압이 되게 작아. 그러니까 컬렉터에서 전자를 제대로 끄집어 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포화 영역은 보세요.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역방향 바이어스가 충분히 걸리지 못한다. 또는 이제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원래 역방이 걸려야 되는데 순방향 바이어스가 또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전자가 컬렉터 쪽으로 쉽게 이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증폭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포화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포화 영역일 때 요 IC 컬렉터 전류는 이제 회로의 연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즉 이제 이미터하고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의 전이차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컬렉터 전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증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스위치 온 상태. 물론 컬렉터 전류가 흘러. 그러니까 컬렉터 전류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를 통해서 스위치의 온 오프를 구분해도 뭐 됩니다.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반전 활성 영역이 있는데, 이건 책마다 트랜지스터의 4가지 동작 영역이라고 하지만 뭐 3가지 동작 영역이라고 해서 반전 활성 영역은 따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반전 활성 영역은 이건 그래프로 따지면 이제 미안합니다. 이게 이게 3, 4분면이죠.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미안합니다. 갑자기 헷갈렸는데, 요 반전 활성 영역은 말 그대로 지금 그 이미터와 컬렉터의 역할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1, 4분면이 3, 4분면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까 부분에서 트랜지스터는 대칭이 아니라 그랬죠. 이미터와 컬렉터 사이에 기억납니까? 두께는 컬렉터가 더 두꺼운데 도핑은 이미터가 도핑 더 많이 한다 그랬어요. 이게 결국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연결했다. 그러니까 이미터와 그 컬렉터를 반대로 해서 회로 구성해서 똑같이 한다고 하면
제대로 증폭이 일어나는 활성 영역이 반전 활성 영역에서는 증폭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반전 활성 영역이라고 하고, 사실 이걸 그렇게 활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네 가지 영역이라고 하면 반전 활성 영역까지 포함하고,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앞에 있는 활성, 차단, 포화까지만 해서 세 가지 영역이라고도 합니다. 예, 조금만 더 힘을 내보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봐볼까요? 이번에 여기서 이제 스위칭 회로를 이제 그림을 나타냈는데, 이 그림만 보면 2m 부분에 접지라고 되어 있죠. 이 접지는 실제로 뭐 땅이 뭐 닿았다 그런 의미이기도, 물론 접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접지니까 여기 2m에 걸린 전압이 0V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RB와 RC,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항이, 그 전에 우리는 지금 사실 저항은 그려져 있지 않았죠. 근데 실제로 저항은 다 있어요. 어느 회로든 저항은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저항을 통해서 그 회로의 구성, 흐르는 전류값을 이제 우리가 컨트롤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앞부분 좀 생략된 것도 있습니다. 여튼 RB와 RC는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용한다. 컬렉터는 보통 5V에 연결된다. 2m는 접지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5V라고 생각하면 되죠. 즉 컬렉터와 2m 사이에 전이차가 지금 5V 걸려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스위칭 동작은 베이스에 걸리는 입력 전압에 따라 조절된다. 그러니까 여기 VI, 입력 전압에 따라서 조절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 입력 전압이 입력되면 여기 베이스 전압과 여기 2m 전압 사이의 전이차, 그래서 VEB로 적혀있는 이 전이차가 걸리게 되죠. 맞습니까? 여기 이 전이차가 걸리게 돼요.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는 VI는 아닙니다. 여기 전류 흐르면서 여기 RB, 베이스 전류의 이 저항에 따라서 한번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여튼 여기서 전이차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베이스 2m 사이의 전이차가 예를 들어서 문턱 전압 이상이다. 즉 편의상 0.7V보다 더 크다 라고 하면 제대로 증폭이 될 수 있죠. 맞습니까? 지금 역방향 전압은 5V면 사실 좀 충분히 좀 큰 전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그 증폭 회로에서 5V 정도 차이가 나면. 그래서 이건 충분히 증폭이 일어난다. 여기 보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뭐 스위치에 이제 ON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그 뒷부분 다시 이야기해보죠. 어쨌든 전류 흐르는 이거 증폭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베이스와 미안합니다. 이제 베이스에 만약에 전류 흐르지 않는다. 만약에 이게 0.7V보다 작다. 전이차가. 그러면 순방향 전압이 제대로 걸리지 않게 돼요. 그러면 컬렉터 전류도 안 흘러. 맞습니까? 그럼 컬렉터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스위치의 오프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위치 온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봐보죠. 스위치 온 상태, 만약에 VI에 5V가 걸렸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 5V가 걸리면 이제 우리가 포화 영역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5V가 걸리면 물론 이게 저항, 베이스 저항과 여기 컬렉터 저항에 따라서 우리가 고려를 좀 더 해보긴 해야 되지만, 이 전이차가 그 베이스 2m 사이 순방향보다 2m와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의 역방향 전압이 훨씬 더 커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역방향 전압이 충분히 크지 못하기 때문에 포화 영역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일단 할 수 있겠고, 여기서 RC를 보면 일단 여기 VI에 5V가 걸리게 되면 0.7V 이상의 전이차가 갖게 됩니다. 여기 그 베이스와 2m 사이에. 그러니까 이건 전류가 흘러. 순방향 전류가 흐르니까 컬렉터도 전류가 흐를 수 있죠. 이 컬렉터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보면, 여기 원래 컬렉터에 지금 전압이 5V인데 저항이 지금 RC만큼 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이제 RC 요 보면, 미안합니다. 여기 컬렉터하고 2m 사이에 여기에서의 전이차는 뭐죠? 잠시만, 좀 안 적혔는데. 헤어 펜슬이 지금 약간 충전이 좀 덜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어서 좀 해볼게요. 여기 그 말로 좀 해볼게요. 요 IC라고 하는 요 부분을 보면 흐름값이 RC분의 VC의 세기로 흐른다고 지금 본문에 되어 있죠. 그 말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여기 컬렉터 C라고 하는 부분과 2m 사이에 전이차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차피 이건 N형 반도체가 거의 그 사이에 베이스가 워낙 얇기 때문에 그 차이 거의 무시한다 보면 흐르는 전류가 RC분의 VC가 되고, 그 말은 출력 전압, 여기 V0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V0의 전압은 0V가 됩니다. 혹시 이거 이해됩니까? 0V가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양단에 전이차 5V가 다 전압 강화가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출력 전압 V0가 0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오프 상태 보죠. 스위치 오프 상태를 보면 스위치 오프는 VI의 0V예요 5V가 아니라 0V가 되면 컬렉터 전류도 없죠. 이게 지금 차단이니까 스위치 오프잖아요. 그러면 컬렉터 전류가 안 흐르면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여기 그 출력 전압 이게 몇 V가 됩니까? 여기 전압 강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전선으로 연계되어 있다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5V가 되는 거예요. 출력 전압은 5V가 됩니다. 즉 스위치가 ON이냐 OFF냐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출력 전압 V0라는 이 부분이 0이냐 5V냐에 따라서 우리가 스위치 ONOFF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론은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제 말하는 게 조금 느리거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면 좀 빠르게 뭐 진행하거나 뭐 스킵하면서 뭐 들어도 여러분 뭐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뭐 충분합니다. 그러면 바이어스 전압에 대해서 한번 봐보죠. 교류 신호는 말 그대로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지금 교류 신호죠. 교류 신호는 위로 플러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계속 방향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입력 신호를 이 외부 신호이지 음성이든 전자기파든 입력 신호를 그대로 VI라고 되어 있는데 입력 신호를 VI 그냥 바로 넣게 되면 증폭이 플러스일 때는 증폭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때는 또 증폭이 안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증폭이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노래방 요즘은 노래방 가긴 좀 힘들죠. 여튼 뭐 스피커를 통해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소리를 작게 내든 크게 내든 항상 증폭돼서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만 증폭되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원래 기본적인 교류 신호는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그 바뀌게 되는 걸 마이너스로는 바뀌지 않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아까 증폭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줘야 된다라고 했었었는데 그 그림이 밑에 있습니다. 보면 순방향 바이어스 VB를 이렇게 일정하게 플러스를 걸어준다. 이 걸어준 상태에서 외부 신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오게 되면 실제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들어가는 전기 신호는 세 번째 이거로 말할 수 있죠. 여기 1번 외부 신호와 원래 있던 순방향 바이어스의 합이라 생각하면 돼요. 더하면 세 번째가 됩니다. 그러면 마치 이게 외부 신호가 그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계속 하지만 그 방향은 계속 플러스로 유지됩니다. 그 말은 증폭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그림 뭐냐면 입력 신호를 기본적인 우리 교류 신호를 이렇게 위로 띄워놓지 않고 띄운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순방향 바이어스를 통해서 이렇게 띄우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대입을 하게 되면 증폭이 일어나더라도 플러스일 때만 증폭이 제대로 일어나고 마이너스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증폭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즉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주지 않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VB라는 바이어스 전압은 순방향으로 어느 특정 값으로 띄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출력 신호를 보면 제대로 전부 다 증폭이 된다. 여기서 증폭된다라는 건 여기 요 차이보다 여기 차이가 더 커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는 더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 이제 그림상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증폭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페이지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전압 분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잠깐 볼 텐데 이 첫 번째 이제 저항을 이용한 전압 분할 이걸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뭐 갑자기 왜 갑자기 저항이 직렬회로가 나오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걸 또 이번에 트랜지스터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항을 이렇게 R1과 R2의 크기로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전류값은 직렬이니까 같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전이차는 각각의 저항에 비례하죠.
맞습니까? 뭐 이거 유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V1은 IR1, 여기 V2는 IR2인데 여기 V는 V1과 V2의 합이니까 이걸 대입해서 풀면 여기 V2는 R1 더하기 R2 분의 R2V 라고 해서 여기 중요한 거 이 R2에 비례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V1은 R1 더하기 R2 분의 R1V 라고 해서 R1에 비례하게 되죠. 즉 저항이 클수록 더 많은 전압 차이가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의 크기를 조절해서 우리가 원하는 V2를 얻을 수 있어요. 뭐 원하는 V1도 얻을 수 있죠, 동시에. 그래서 요게 아까 앞부분 또 이제 계속 이제 앞 뒷부분 계속 연계되는데 아까 2m 베이스 컬렉터에서 2m와 베이스는 이렇게 NPN이면 이렇게 순방향 전압, 베이스와 컬렉터는 이렇게 역방향 전압해서 전압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렸죠. 근데 이 전압을 두 개 그린 거 보면 그러면 뭐 건전지를 이용하든 뭐 실제 건전지는 뭐 이용 뭐 할 수도 있지만 뭐 건전지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각각 뭔가 연결을 해야 되나라고 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그림만 보면 회로를 통해서. 근데 실제로는 VB와 VC를 위한 직류 전원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사용하지 않고 한 개의 직류 전원을 이용하는데 각각 필요한 첫 번째 전압과 두 번째 전압을 우리는 동시에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 위에서 말한 저항을 이용한 전압 분할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보면 NPN형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증폭 회로에서 저항을 이용한 전압 분할인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접지니까 여기는 뭐 0V라고 보면 되고 여기 컬렉터 전압 있죠. 이 컬렉터 전압하고 여기 0V 사이에 그 저항이 R1과 R2가 이렇게 직렬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가정을 좀 하냐면 여기 IB에 흐르는 전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로 이렇게 R1을 통과해서 흐르는 전류 중에 일부는 이렇게 이쪽 오른쪽으로도 넘어가. 근데 이 IB는 아까 그 값이 되게 작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두 번째로 이 원래는 전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IB 값이 워낙 작다고 하면 여기 R1에 흐르는 전류가 전부 다 이렇게 R2에 흐른다라고 가정을 좀 근사를 좀 해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IB가 R2에 흐르는 IB 이 값이 R2에 흐르는 전류보다 매우 작다라고 한다면 전류는 R1에서 R2로 흐르고 이렇게 접지로 흐르게 된다. 그 말은 여기 이제 그 있죠. 이 VB라고 하는 여기 VB 요 값 있죠. 이 값은 요 0과 VC 사이를 R1과 R2로 분할하는 전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보면 요 VB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이 저항값, 전압, 전이차점, 이 VB는 전체 저항의 여기 R2에 비례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마치 여기서는 위로 따지면 여기가 이제 VB가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접지된 상태고 여기가 지금 VC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VB 요거를 우리가 원하는 VB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VB를 여기 R1과 R2의 크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 출력 전압은 여기 표현됐지만 이 부분이 전이차를 이제 출력 전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VC에서 요쪽 이제 컬렉터 전류가 지금 흐르죠. 이제 컬렉터로 흐르는 전류니까 그럼 여기서 RC에서 한번 전압가가 일어나요. 그 전압가가 일어나는 게 ICRC만큼 요거 아닙니다. 이렇게 전압가가 일어나니까 여기서 출력 전압은 본래 VC에서 ICRC를 뺀 것만큼이 바로 V0가 된다라는 거. 여기는 지금 0V니까요. 맞습니까? 이 출력 전압을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좀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바이어스 전압 결정인데 실제 조금 전압도 그렇고 숫자를 넣어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회를 구성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보면 그 오른쪽 보면 아까 요 초록색 선 뭐 활성형이라고 했죠. 근데 빨간색 역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기 적혀 있지만 부화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화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트랜지스터의 특성 꼭
특성 곡선, 그러니까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곡선을 우리가 특성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활성 영역에서는 활성 영역 기억납니까? 증폭이 되는 곳이에요. 증폭이 되는 활성 영역에서는 역방향 전압이 바뀌어도 IC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방향 전압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커지나 좀 덜 커지나 그 출력되는 IC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아까 예를 들어서 IB가 50 마이크로 암페어면 이렇게 옆 봤을 때 IC는 5 미리 암페어가 되죠. 이걸 통해서 우리 베타가 100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거 베타 전류 증폭률은 IB분의 IC라고 했으니까 뭐 대입해보면 50 마이크로 암페어 분의 5 미리 암페어가 100이죠. 뭐 이런 것들 통해서도 이게 뭐 그것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그리고 요 역방향 전압은 주로 주변 회로에 뭐 여기서 뭐 저항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하여튼 주변 회로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는 특성 곡선과 부하선이 필요하다. 밑에 있는 내용 보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10V 여기를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여기 지금 10V가 있죠. 여기 10V는 2kΩ에 예를 들어서 IC 여기 이제 여기 흐르는 게 지금 컬렉터 전류니까 그때 전압 강화가 2kΩ 곱하기 IC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컬렉터와 여기 2m 사이의 전압 여기 VCE가 여기 컬렉터와 여기 2m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전이차를 VCE라고 하면 10V는 이렇게 값을 적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하선이라고 하면 이 빨간색 그래프를 말하는 건데 이 빨간색 그래프는 여기 역방향 전압에 따른 컬렉터 전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마치 그 수학에서 따지면 X, 가로축이 X축, 가로축이 Y축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요 IC 값이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걸 뭐 VCE를 좌변으로 넘기고 2kΩ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C는 2kΩ 분의 10V 마이너스 VCE가 돼요. 그러니까 이 꼴이 보면 Y는 AX 더하기 B꼴과도 같죠. 맞습니까? 뭐 이제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뭐 기울기와 Y 절편값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가 되는데 이거 부하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류 증폭률과 동작점이라고 하는데 전류 증폭률 만약에 베타가 100이라고 하면 물론 이 그래프 통해서 베타랑 100이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어쨌든 100이라고 주어졌고 그러면 컬렉터 전류가 베이스 전류의 100배라는 걸 알 수 있다. 뭐 이건 특성 곡선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50 나노 마이크로 암페어 하면 여기 5 미리 암페어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특성 곡선에 이렇게 빨간색 선에 부하선을 긋게 되면 교점이 여기 A, B, 여기 C라는 교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교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우리 트랜지스터의 동작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나타나는 그 지점은 이 동작점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밑에 있는 예를 한번 봐볼게요. 만약 VB 여기 베이스하고 그 2m 사이의 전이차죠. 베이스하고 2m 사이 전이차가 만약 3.7V만큼 걸려 있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여기 저항이 100kΩ이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IB가 되면 여기 VB 3.7V는 100kΩ 곱하기 IB 더하기 0.7V 여기 0.7V는 베이스하고 2m 사이에 전이차는 보통 대략 0.7V로 잡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0.7V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뭘 풀 수 있냐면 IB가 30 마이크로 암페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0 마이크로 암페어가 된다는 건 여기서 2번이 된다는 거죠. 특성 곡선에서 특성 곡선은 2가 되고 그럼 그 동작점은 바로 이 B점이 동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VB가 3.7V가 되면 이제 IB는 30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고 당연히 IC는 3mA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VCE, 여기 VCE라는 건 요 컬렉터와 2m 사이의 전이차가 4V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대부분 이 부분이 이제 4V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VB가 여기가 5.7V다
라고 해볼까요? 5.7V를 여기다가 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3.7 대신에 5.7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IB는 50 마이크로 암페어가 돼요. 근데 50 마이크로 암페어는 특성 곡선이 요 3번 곡선 되는데 동작점이 그럼 요 C점이 되죠. 근데 이 C점은 여러분들 증폭되는 곳입니까? 이 활성 영역이 아니라 이건 포화 영역이에요. 포화 영역. 그러니까 증폭이 제대로 되지 못해. 그래서 그 C점은 이 동작점은 C점이 되는데 이는 포화 영역이 되며 IC는 4.5mA.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보면 4.5겠죠. 4.5mA가 되니까 전류 증폭률이 100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지금 증폭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VB가 5.7V는 증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폭이 제대로 되기 위한 활성 영역이 되기 위해서는 VB가 요 회로에서는 약 1.7에서 4.7V 범위 내에 있어야 이게 증폭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요 회로가 지금 숫자를 넣어서 좀 대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앞에 이론만 공부하는 것보단 조금 더 이해하는데 수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4.7도 넣어보고 1.7도 넣어보고 1.7보다 작은 값이나 4.7보다 더 큰 값은 물론 여기 5.7이 있지만 한번 직접 대입을 해서 부하성과의 교점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서는 어떤 활성 영역이 되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두면 여기서 트랜지스터에서 어떻게 이게 증폭이 되고 증폭이 또 되지 않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사실 이게 반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요 그래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그 다음 페이지, 요 7페이지하고 8페이지는 제대로 다 하질 못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 했는데 7, 8만 했으면 됐던 걸 괜히 또 앞에 것부터 한다고 해서 영상의 길이가 좀 많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그 앞부분도 혹시 뭐 필요하면 공부하고 뭐 필요하지 않으면 스킵해서 저 뒷부분에 자신이 잘 모르겠는 부분만 한번 공부하면 되겠고 혹시나 좀 잘 모르겠다 한 부분 있으면 나중에 뭐 다시 학교 또 올 거니까 그때 뭐 질문해도 되고 아니면 뭐 댓글을 통해서도 뭐 질문해도 되고 여러분들 편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